때마침 봉황성을 새로 쌓는데 어떤 사람이 이 성이 곧 안시성이다 라고 한다. 고구려의 옛 방언에 큰 새를 안시라고 하니 지금도 우리 시골 말에 봉황을 황새라 하고 살을 배암이라 함을 보아서 수나라 당나라 때의 이 나라 말을 조차 봉황성을 안시성으로 사성을 배감성으로 고쳤다는 전설이 자못 그럴싸하기도 하다. 또 옛날부터 전하는 말에 안시성주 양만춘이 당 태종의 눈을 쏘아 마침에 태종이 성 아래서 군사를 집합시켜 시위하고 양만춘에게 비단 100필을 하사하여 그가 재임금을 위하여 성을 굳게 지킴을 가상히 여겼다고 한다. 그러므로 김창읍이 연경에 사는 그 아들 창업에게 보낸 시에 천추의 크신 담야 우리의 양만춘님 용수연 범 눈동자 한 살에 떨어졌네 라고 하였고 목은 이색의 정간음에는 주머니 속 미물이라 하잘 것이 없다더니 검은 꽃이 흰 날개에 떨어질 줄 어이알랴 라고 하였으니 검은 꽃은 눈을 말함이요 흰 날개는 화살을 말함이다. 이 두 노인이 읊은 시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리라. 대개 당태종이 천하의 군사를 징발하여 이 하찮은 탄할 만한 작은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창망이 군사를 돌이켰다 함은 그 사실에 의심되는 바 없지 않거늘 김부식은 다만 옛글에 그의 성명이 전하지 않음을 애석히 여겼을 뿐이다. 대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지을 때 중국의 사서에서 한번 골라 벗겨내어 모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또 당나라 학자요 서예가인 유공곤의 소설을 끌어와서 당태종이 포위되었던 사실을 입증까지 했다. 그러나 당사와 사마강의 자치통감에도 기록이 보이지 않으니 이는 아마 그들이 중국의 수치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우리 본토에서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실을 단 한마디도 감히 쓰지 못했으니 그 사실이 믿어온 것이건 아니건 간에 모두 빠지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태종이 안시성에서 눈을 잃었는지 않았는지는 상고할 길이 없으나 대체로 이 성을 안시라 함은 잘못일 것이다. 당서에 보면 안시성은 평양에서 거리가 500리요. 봉황성은 또한 왕검성이라 한다 하였으므로 지지에는 봉황성을 평양이라 하기도 한다 하였으니 이는 무엇을 이름인지 모르겠다. 또 지지의 옛날 안시성은 개평현의 동북 70리에 있다 하였으니 대개 개평현에서 동으로 수암하까지가 300리, 수암하에서 다시 동으로 200리를 가면 봉황성이다. 만일 이 성을 옛 평양이라고 한다면 당서의 이른바 500리란 말과 서로 부합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비들은 단지 지금 평양만 알므로 기자가 평양에 도읍했다 하면 이를 믿고 평양에 정전이 있다 하면 이를 믿으며 평양에 기자묘가 있다 하면 이를 믿어서 만일 봉황성이 곧 평양이다 하면 크게 놀랄 것이다. 더구나 요동에도 또 하나의 평양이 있었다 하면 이는 해괴한 말이라고 나무랄 것이다. 그들은 아직 요동이 본시 조선의 땅이며 숙신, 예, 맥 등 동이의 여러 나라가 모두 위만의 조선에 예속되었던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오라, 영고탑, 후춘 등지가 본시 고구려의 옛 땅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 후세 선비들이 이러한 경계를 밝히지 않고 함부로 한사군을 죄다 압록강 이쪽에다 몰아넣어서 억지로 사실을 이끌어다 구구이 분배하고 다시 폐수를 그 속에서 찾되 혹은 압록강을 폐수라 하고 혹은 청천강을 폐수라 하며 혹은 대동강을 폐수라 한다. 이리하여 조선의 강토는 싸우지도 않고 저절로 줄어들었다. 이는 무슨 까닭일까? 평양을 한 곳에 정해놓고 폐수 위치에 앞으로 나감과 뒤로 물리는 것은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르는 까닭이다. 나는 일찍이 한사군의 땅은 요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여진에까지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무엇으로 그런 줄 아느냐 하면 한서 지리지에 현도나 낭랑은 있으나 진번과 임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 소재의 시원에 사군을 합하여 2부로 하고 원봉 원년에 다시 2부를 2군으로 고쳤다. 현도 3고을 중에 고구려현이 있고 낭랑 25고을 중에 조선현이 있으며 요동 18고을 중에 안시현이 있다. 다만 진번은 장안에서 7,000리, 임두는 장안에서 6,100리에 있다. 이는 학자 김윤이 말한 바
우리나라 지경 안에서 이 고을들은 찾을 수 없으니 틀림없이 지금 연고탑 등지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함이 옳을 것이다. 이로 본다면 진번 임두는 한나라 말에 바로 부여, 음루, 옥저에 들어간 것이니 부여는 다섯이고 옥저는 넷이던 것이 혹 변하여 물길이 되고 또 변하여 말갈이 되며 혹 변하여 발해가 되고 혹 변하여 여진으로 된 것이다. 발해의 무왕 대무예가 일본의 성무왕에게 보낸 글을 중에 고구려의 옛터를 회복하고 부여의 옛 풍속을 물려받았다 하였으니 이로써 미루어 보면 한사군의 절반은 요동에 절반은 여진에 걸쳐 있어서 서로 포괄되어 있었으니 이것이 본디 우리 강토 안에 있었음은 더욱 명확하다. 그런데 한대 이후로 중국에서 말하는 폐수가 어딘지 일정하지 못하고 또 우리나라 선비들은 반드시 지금의 평양으로 표준을 삼아서 이러쿵저러쿵 폐수의 자리를 찾는다. 이는 다름 아니라 옛날 중국 사람들이 무릇 요동 이쪽의 강을 죄다 폐수라 하였으므로 그 이수가 서로 맞지 않아 사실이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 조선과 고구려의 지경을 알려면 먼저 여진을 우리 국경 안으로 치고 다음에는 폐수를 요동에 가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폐수가 일정해져야만 강역이 밝혀지고 강역이 밝혀져야만 고금의 사실이 부합될 것이다. 그렇다면 봉황성을 틀림없는 평양이라 할 수 있을까? 이곳이 만일 기시, 위시, 고시 등이 도읍한 곳이라면 이 역시 하나의 평양이리라 하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당서 배구전에 고려는 본시 고죽국인데 주가 여기서 기자를 봉하였더니 한에 이르러서 사군으로 나누었다 하였으니 그 이른바 고죽국이란 지금 영평부에 있으며 또 광령현에는 전에 기자묘가 있어서 은나라에 갓 우간을 쓴 소상을 앉혔더니 명예 가정 때 전쟁에 불탔다 하며 광령현을 어떤 이들은 평양이라 부르며 금사와 문헌 통고에는 광령 한평은 모두 기자의 봉지이다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본다면 영평 광령의 사이가 하나의 평양일 것이요 요사에 기록하기를 발해의 현덕부는 본시 조선 땅으로 기자를 봉한 평양성이던 것을 요가 발해를 처부수고 동경이라 고쳤으니 이는 곧 지금의 요양현이다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본다면 요양현도 또한 하나의 평양일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기시가 애초에 영평 광령의 사이에 있다가 나중에 연나라의 장군 징계에게 쫓겨 땅 2000리를 잃고 차츰 동쪽으로 옮아가니 이는 마치 중국의 진나라 송나라가 남으로 옮겨감과 같았다. 그리하여 머무는 곳마다 평양이라 하였으니 지금 우리 대동강 기슭에 있는 평양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저 폐수도 역시 이와 같다. 고구려의 지경이 때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였을 터인즉 폐수란 이름도 따라 옮김이 마치 중국의 남북조 때에 주군의 이름이 서로 바뀐과 같다. 그런데 지금 평양을 평양이라 하는 이는 대동강을 가리켜 이 물은 폐수다라고 하며 평양과 함경의 사이에 있는 산을 가리켜 이 산은 개마대산이다 하며 요양으로 평양을 삼는 이는 헌우낙수를 가리켜 이 물은 폐수다 하고 개평연에 있는 산을 가리켜 이 산은 개마대산이다 라고 한다. 그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지금 대동강을 폐수라 하는 이는 자기네 강토를 스스로 줄여서 말합니다. 당나라 고종 2년에 고구려의 항복한 임금 보장왕을 요동주 도독으로 삼고 조선왕을 봉하여 요동으로 돌려보내며 또 안동 도읍을 신성에 옮겨서 이를 통할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보면 보장왕 고시의 강토가 요동에 있던 것을 당나라가 비록 정복하기는 했으나 이를 지니지 못하고 고시에게 도로 돌려주었기 때문에 평양은 본래 요동에 있었거나 혹은 이곳에다 잠시 빌렸음으로 말미암아 폐수와 함께 수시로 들쭉날쭉하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한나라의 낙랑군 관아가 평양에 있었다 하나 이는 지금의 평양이 아니오 곧 요동의 평양을 말합니다. 그 뒤 고려에 이르러서는 요동과 발해의 국경이 모두 거란에 들어갔으나 겨우 자비령과 천령의 경계를 삼가 지켜 선충령과 압록강마저 버리고도 돌보지 않으니 하물며 그 밖에야 한 발자국인들 돌아보았겠는가. 고려는 비록 안으로 삼국을 합병하였으나 그의 강토와 무력이 보장한 고시의 강성함에 결코 미치지 못하였는데 후세의 옹졸한 선비들이 부질없이 평양의 옛 이름을 그리워하여
다만 중국의 기록만을 믿고 흥미진진하게 수나라 당나라의 구적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폐수요, 이것은 평양이요 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벌써 말할 수 없이 사실과 어긋났으니 이 성이 안시성인지 또는 봉황성인지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는가. 성의 둘레는 삼리에 지나지 않으나 벽돌로 수십 겹을 쌓았다. 그 제도가 웅장하고 화려하며 내 모서리가 반듯하여 내 몸알을 놓아둔 것처럼 보인다. 지금 겨우 반쯤밖에 쌓지 않아서 그 높낮이는 비록 예측할 수 없으나 성문이 다락 세울 곳에 구름다리를 놓아 허공에 높이 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 공사는 비록 거추장스러운 듯하나 여러 가지 기계가 편리하여 벽돌을 나르고 흙을 실어오고 하는 것이 모두 기계가 움직이고 수레바퀴가 굴러 혹은 위로부터 끌어올리기도 하며 혹은 저절로 가기도 하여 그 법이 일정하지 않으나 모든 일은 간단하되 성과는 배나 되는 기술이다. 그 어느 하나 본받지 않을 것이 없으나 다만 길이 바빠서 골고루 구경할 겨를이 없었을 뿐더러 설사 진종일 두고 자세히 본다 하더라도 갑자기 배울 수 없으니 참으로 한스러운 일이다. 식후에 변계함과 정진사와 함께 먼저 떠났다. 강영태가 문 밖에까지 나와서 읍하며 전송하는데 잠옷 석별의 정이 보이며 또 돌아올 때에는 겨울이 될 터인즉 책력 한 벌을 사다 달라고 부탁한다. 나는 청심한 한 개를 내어주었다. 한 점포 앞을 지나다 보니 한쪽에 금으로 당자를 쓴 패가 걸려 있는데 그 곁줄에는 군기만은 저당 잡지 않는다는 뜻의 유군기부당이라는 5글자가 쓰여져 있으니 이것은 전당포다. 예쁘장하게 생긴 청년 두셋이 그 안에서 뛰어나와서 길을 막아서며 잠깐만 땀을 식히고 가라 한다. 이에 모두들 말에서 내려 따라 들어가 보니 그 모든 시설이 아까 강씨의 집보다도 더 훌륭하다. 뜰 가운데 큰 분이 2개 놓여 있고 그 속에는 서너 대의 연이 심어져 있으며 오색 붕어를 기르고 있다. 한 청년이 손바닥만한 작은 비단 그물을 가져와서 작은 항아리 쪽으로 가더니 빨간 벌레 몇 마리를 떠다가 분 속에 띄운다. 그 벌레는 개알같이 작으며 모두 꼬물꼬물 움직인다. 청년이 다시 부채로 분의 가장자리를 두들기면서 고기를 부르니 고기가 모두 물 위로 나와서 물을 머금고 거품을 뿜는다. 마침 때가 한낮이라 불볕이 내리쬐어서 숨이 막혀 더 오래 머물 수 없으므로 드디어 길을 떠났다. 정진사와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다가 나는 정진사에게 물었다. 그 성 쌓은 방식이 어떠한가? 벽돌이 돌만 못한 것 같아 하고 답한다. 나는 말한다. 자네가 모르는 말일세. 우리나라의 성곽제도는 벽돌을 쓰지 않고 돌을 쓰는 것은 대저 벽돌로 말하면 한 개의 네모진 틀에서 박아내면 10,000개의 벽돌이 똑같을 것이니 다시 깎고 다듬는 공력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요. 아궁이 하나만 구워놓으면 10,000개의 벽돌을 제자리에서 얻을 수 있으니 일부러 사람을 모아서 나르고 어쩌고 할 수고도 없을 게 아닌가. 다들 고르고 반듯하여 힘을 덜고도 공이 배나 되며 나르기 가볍고 쌓기 쉬운 것이 벽돌만한 것이 없네. 이제 돌로 말하자면 산에서 쪼개어낼 때 몇 명의 석수가 들어야 하며 수레로 운반할 때 몇 명의 인부를 써야 하며 이미 날라다 놓은 뒤에 또 몇 명의 손이 가야 깎고 다듬을 수 있으며 다듬어내는 데까지 또 며칠을 허비해야 할 것이요. 쌓을 때도 돌 하나하나를 놓기에 몇 명의 인부가 들어야 하며 이리하여 언덕을 깎아내고 돌을 입히니 이야말로 흙의 살에 돌옷을 입혀놓은 것이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뻔질하나 속은 실로 고르지 못한 법일세. 돌은 워낙 들쭉날쭉하여 고르지 못한 것이기에 조약돌로 그 궁둥이와 발등을 괴며 언덕과 송가의 사이는 자갈에 진흙을 섞어서 채우므로 장마를 한번 치르고 나면 속이 텅 비고 배가 불러져서 돌 한 개가 튀어나 빠질 경우 그 나머지는 모두 저절로 무너질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요. 또 석회의 성질이 벽돌에는 잘 붙지만 돌에는 붙지 않는 것일세. 내 일찍이 차수와 더불어 성제를 논할 때 어떤 이가 말하기를 벽돌이 굳다 한들 어찌 돌을 당할까 보냐 하자 차수가 소리를 버럭 지르며 벽돌이 돌보다 낫다는 게 어찌 벽돌 하나와 돌 하나를 두고 한 말이요 하더군 그래. 이는 가히 움직일 수 없는 철칙일세.
대개 석회는 돌에 잘 붙지 않으므로 석회를 많이 쓰면 쓸수록 더 터져버리며 돌을 배치하고 들떠 일어나는 까닭에 돌은 항상 외톨로 돌아서 겨우 흙과 겨루고 있을 따름이네. 벽돌은 석회로 이어놓으면 마치 어교가 나무에 합하는 것과 붕사가 쇠에 닿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많은 벽돌이라도 한 뭉치로 엉켜져 굳은 성을 이룩하므로 벽돌 한 장의 단단함이야 돌에다 비할 수 없겠지만은 돌 한 개의 단단함이 또한 벽돌 만 개의 단단함을 당하지 못할 것이니 이로써 본다면 벽돌과 돌 중 어느 것이 이롭고 해로우며 편리하고 불편한가를 쉽사리 알 수 있겠지. 정진사는 방금 말등에서 꼬부라져 거의 떨어질 것 같아. 그는 잠든 지 오래된 모양이다. 내가 부채로 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웬 잠을 자고 듣지 않아 하고 큰 소리로 꾸짖으니 정진사가 웃으며 네 벌써 다 들었네. 벽돌은 돌만 못하고 돌은 잠만 못하느니 라고 말한다. 나는 화가 나서 때리는 신용을 하고 함께 한바탕 크게 웃었다. 시냇가에 이르러 버드나무 그늘에서 땀을 식혔다. 오도화까지 오리만큼씩 돈대가 하나씩 있다. 이른바 2대자, 2대자, 3대자라는 것은 모두 봉화를 놓는 곳의 이름이다. 벽돌을 성처럼 쌓아 높이가 6길이나 되며 마치 필통같이 동그랗다. 대 위에는 성첩이 시설되었는데 형편없이 헐어진 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무슨 까닭일까? 길가에 간혹 너를 돌무더기로 눌러둔 것이 보인다.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 두어서 나무 모서리가 썩어버린 것도 있다. 대개 뼈가 마르기를 기다려서 불사른다 한다. 흔히 길 옆에 무덤이 있는데 위가 뾰족하고 때를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백약나무를 많이 줄지어 심었다. 도보로 길 다니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 걷는 이는 반드시 어깨에 친구를 짊어졌다. 친구가 없으면 여간에서 재우지 않으니 이는 도둑이 아닌가 의심하기 때문이다. 안경을 쓰고 길 가는 자는 눈의 정력을 기르고자 합니다. 말을 탄 이는 모두 검은 비단신을 신고 걷는 이는 대체로 푸른 배신을 신었는데 시내 바닥에는 모두 배를 수십 겹이나 받쳐댄 것이다. 미투리나 집시는 보지를 못했다. 송참에서 묵다. 이곳은 설리참이라고도 하고 또 설류참이라고도 부른다. 이날 70리를 갔다. 누가 말했다. 이곳은 옛날 진동보이다. 29일 병자일. 맑게 개다. 배로 삼가하를 건넜다. 배가 마치 말구유같이 생겼는데 통나무를 파서 만들었고 상아떼도 없이 양편 강 언덕에 아기진 나무를 세우고 큰 밧줄을 건너질렀다. 그 줄을 따라가면 배가 저절로 오가기 마련이다. 말은 모두 물에 둥둥 떠서 건넌다. 다시 배로 육아하를 건너 황하장에서 점심을 먹었다. 한낮이 되니 극도로 더웠다. 말 탄 채로 금가하를 건너니 여기가 이른바 팔도하이다. 임가대, 범가대, 대방신, 소방신 등지는 올이나 심리마다 마을이 즐비하고 뽕나무와 산밭이 우거졌으며 때마침 올기장이 누렇게 익었고 옥수수 이삭이 한창 패였는데 그 잎을 모조리 베었으니 이는 말과 노새의 먹이로 쓰기도 하고 또는 옥수수떼가 땅의 기운을 오로지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르는 곳마다 관제묘가 있고 몇 집만 모여 사는 곳에는 반드시 벽돌 굽는 큰 가마가 있어서 벽돌을 굽는다. 벽돌을 틀에 박아내어 말리는 것이며 전에 구워 놓은 것, 새로 구울 것들이 곳곳에 산무더기처럼 쌓였으니 대개 벽돌이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 요긴한 물건인 까닭이다. 전당포에서 잠깐 쉬려는데 주인이 중간방으로 맞이하여 더운 차 한 잔을 권한다. 집안에는 진귀한 물건이 진열되었다. 실ong의 높이는 들보에 닿고 그 위엔 전당 잡은 물건을 차례로 얹어 놓았다. 모두들 옷이다. 보자기에 싼 채 종이 쪽을 붙여서 물건 임자의 성명, 벼로, 거주지 등을 적고는 다시 모년 모월 모일에 무슨 물건을 무슨 자호 붙인 전당포에다 친히 건네주었다라고 썼다. 그 이자는 10분의 1을 넘는 법이 없고 기한을 지난 채 한 달이 넘으면 물건을 팔아버릴 수 있다. 금자로 쓴 주련의 홍범의 구주에는 먼저 부를 말하였고 대학의 십장에도 반은 재물을 논하였네 라는 것이 있다.
옥수수대로 교묘하게 누각처럼 만들어 그 속에 풀벌레 한 마리를 넣어두고 그 우는 소리를 듣는다. 처마 끝에는 조롱을 달아매고 이상한 새 한 마리를 기른다. 이날 50리를 행하여 통원보에서 묵다. 여기가 곧 진이보이다. 7월 1일 정축일. 새벽에 큰 비가 내려 떠나지 못하다. 정진사 주주부, 변군, 내원, 조주부 등과 더불어 투전판을 열어서 소일도 할 겸 술값을 벌자는 심산이다. 그들은 나더러 투전에 솜씨가 서툴다고 한몫 끼지 말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술만 마시라고 한다. 속담에 이른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셈이니 슬며시 화가 나긴 하나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혼자 옆에 앉아서 지고 이기는 구경이나 하고 술은 남보다 먼저 먹게 되었으니 미상불 해롭지 않은 일이다. 벽을 사이에 두고 가끔 여인의 말소리가 들려온다. 하도 가냘픈 목청과 아리따운 하소연이어서 마치 제비와 꾀꼬리가 우짖는 소리인 듯 싶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는 아마 주인집 아가씨겠지. 반드시 절세 가인이리라 하고 일부러 담뱃불 댕기기를 핑계하여 부엌에 들어가 보니 나이 신도 넘어 보이는 부인이 문 쪽에 평상을 의지하고 앉았는데 그 생김이 매우 사납고 누추하다. 나를 보고 인사하길래 나도 답하고는 짐짓재를 파헤치는 채 하면서 그 부인을 곁눈질해 보았다. 머리 쪽지에는 온통 꽃을 꽂고 금비뇨 옷 귀고리에 분연지를 살짝 바르고 몸에는 검은빛 긴 통바지에 촘촘히 은단추를 달았으며 발엔 풀, 꽃, 벌, 나비를 수놓은 한 쌍의 신을 신었다. 만주 여자인 듯 싶다. 다리에는 붕대를 감지 않고 발에는 궁예를 신지 않았음을 보아서 짐작할 수 있다. 주렴 속에서 한 처녀가 나온다. 나이나 얼굴을 볼 때 20살쯤 되어 보인다. 그가 처녀임은 머리를 양쪽으로 갈라서 위로 틀어올린 것으로 보아 분별할 수 있다. 생김새는 역시 억세고 사나우나 다만 살결이 희고 깨끗하다. 쇠양푼을 갖고 와서 퍼런 질그릇을 기울여 수수밥 한 사발을 수북하게 퍼담고 양푼에 물을 부어서 서쪽 벽 아래 놓여있는 교위에 걸터 앉아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다. 또 두어자 길이나 되는 팥뿌리를 잎사귀째 장에 찍어서 밥과 같이 먹는다. 목에는 달걀만한 혹이 달려있다. 그는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얼굴엔 조금도 수줍어하는 기색이 없다. 이는 아마 해마다 조선 사람을 보아와서 익숙하기 때문이리라. 뜰은 넓이가 수백 칸이나 된다. 장마비에 수렁이 되어 있다. 시냇가 물에 씻긴 조약돌이 마치 바둑돌이나 참새알 같은 것이 애초에는 쓸데없는 물건이었지만은 그 모양과 빛이 비슷한 것을 골라서 문간에 아롱진 봉쇄 모양으로 무늬지게 깔아서 수렁을 막았다. 그들에게는 버리는 물건이 없음을 이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닭은 모두 꼬리와 깃을 뽑고 두 겨드랑이 밑에 털까지도 뜯어버려 이따금 고깃덩이만 남은 닭이 절름거리며 다닌다. 이는 빨리 키우는 한 방법이요 또 이를 예방합니다. 여름이 되면 닭의 거무니가 일어서 꼬리와 날개에 붙어 오르면 반드시 콧병이 생기며 입으로는 누런 물을 토하고 목에는 가래 소리가 난다. 이것을 개역이라 한다. 그러므로 미리 그 꼬리와 깃을 뽑아서 시원한 기운을 통해준다고 한다. 꼴은 하도 추악해서 차마 바로 볼 수 없다. 2일, 무인일. 새벽에 큰 비가 내리다. 늦게 깨었다. 앞 시냇물이 불어서 건널 수 없으므로 떠나지 못했다. 정사가 내원과 주주부를 시켜 앞 시내에 나가서 물을 보고 오라 한다. 나도 따라 나섰다. 몇 리를 가지 않아 큰 물이 앞을 가로막아 끝이 보이지 않는다. 헤엄 잘 치는 사람을 시켜서 물속에 들어가 그 얕고 깊음을 재개하니 10발자국도 못 가서 어깨가 잠긴다. 돌아와서 수세를 알리니 정사가 걱정하여 역관과 각방의 비장들을 모조리 불러서 각기 물 건널 계책을 말하게 한다. 부사와 서장관 역시 참석하였다. 부사가 말한다. 문짝과 수레의 바탕을 많이 세내어 떼를 메어서 건너는 게 어떠하리이까? 주주부가 말한다. 거참 좋은 계책이 올시다. 수역관이 말한다. 문짝이나 수레를 그렇게 많이 얻을 수 없으리이다.
그런데 이 근처에 집 지으려고 둔 제목이 있으니 그것을 세낼 수는 있으나 단지 이를 얽어맬 칡덩굴을 얻기 어려울 듯합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였다. 내가 말한다. 무엇 뗏목을 맬 것까지야 있소. 내게 한두 척이 있는데 노도 있고 상아떼도 갖추었으나 다만 한 가지가 없소. 주부가 말한다. 없는 게 무엇이오? 내가 말한다. 다만 그를 잘 저어갈 사공이 없소. 이에 모두들 허리를 잡고 웃는다. 주인은 워낙 추솔하고 멍청하여 눈을 부릅뜨고도 고물의 정자를 모를 무식쟁이였지만 책상 위에는 오히려 양승함집과 사성원 같은 책들이 놓여 있고 길이 한자 넘어 보이는 정남색 자기병에 조남성의 철효이가 비스듬히 꽂혀 있으며 운간 호문명이 만든 조그마한 납다색 향로며 그 밖에 교의, 탁자, 병풍, 장자 등이 모두 아치가 있어서 궁벽한 시골티가 보이지 않는다. 내가 말한다. 주인의 살림살이는 좀 넉넉한가 보. 1년 줄곧 부지런히 일해봐야 기한을 면하지 못한답니다. 만일 기국사신의 행차가 없다면 아주 살림살이는 막역할 형편입니다. 라고 한다. 아들과 딸을 몇이나 두었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도둑놈 하나만 있으나 아직 여의지 못했답니다. 라고 말하기에 나는 그게 무슨 말이오? 도둑놈 하나라니. 예, 도둑도 딸 5 둔 집에는 들지 않는다 하오니 어찌 집안에 좀도둑이 아니옵니까? 라고 말한다. 오후에 문을 나서 바람을 쐬었다. 수수밭 가운데 벼랑간 새총 소리가 난다. 주인이 급히 나와 본다. 밭속에서 어떤 사람이 한 손에 총을 들고 또 한 손으로 돼지 뒷다리를 끌고 나와 주인을 흘겨보며 노한 음성을 낸다. 왜 이 짐승을 내놓아서 밭에 들여보내나? 주인은 다만 송구한 기색으로 공손히 사과하여 맞이 않는다. 그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돼지를 끌고 가버린다. 주인은 잠옷 섭섭한 모양으로 우두커니 서서 거듭 한탄만 한다. 내가 묻는다. 그자가 잡아간 돼지는 네 집에서 먹이던 돼지요. 주인이 말한다. 우리 집에서 기르던 것입니다. 나는 또 묻는다. 그렇다면 남의 밭에 잘못 들어갔기로써니 수수대 하나 다친 것이 없는데 그놈이 왜 함부로 돼지를 잡아 죽이는 거요? 주인이 말한다. 주인은 당연히 그자에게 돼지값을 물려야 하지 않겠소? 값을 물리다니요. 돼지우리를 잘 단속하지 못한 것이 이쪽의 잘못입지요. 라고 말한다. 대개 강희제가 농사를 매우 소중히 여겨서 그 법에 말가소가 남의 곡식을 밟으면 갑절로 물어주어야 하고 함부로 말가소를 놓는 자는 곤장 60대를 마치며 양이나 돼지가 밭에 들어간 것을 밭님자가 보면 곧 그 짐승을 잡아가도 주인은 감히 내가 주인인 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만 수레가 다니는 자유는 막지 못한다. 그리하여 길이 수렁이 되면 밭이랑 사이로도 수레를 끌고 들어가기 쉬우므로 밭님자는 항상 길을 잘 닦아서 밭을 지키기에 힘쓴다고 한다. 마을가에 벽돌 가마가 2이 있었다. 하나는 마침 거의 굳어서 흙을 아궁이에 이겨 붙이고 물을 수십 통 길어다가 잇따라 가마 위로 들어붙는다. 가마 위가 조금 움푹 패어서 물을 부어도 넘치지 않는다. 가마가 한창 닳아서 물을 부으면 곧 마르고 하므로 가마가 닳아서 터지지 않게 물을 붓는 것 같아. 또 한 가마는 벌써 구워서 식어졌으므로 방금 벽돌을 가마에서 끌어내는 중이다. 대체로 이 벽돌 가마의 제도가 우리나라의 기와 가마와는 아주 다르다. 먼저 우리나라 가마의 잘못된 점을 말해야 이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와 가마는 곧 하나의 뉘어놓은 아궁이어서 가마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애초에 가마를 만드는 벽돌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세워서 흙으로 바르고 큰 소나무를 연료로 삼아서 이를 말리는데 그 비용이 벌써 수월찮다. 아궁이가 길기만 하고 높지 않으므로 불이 위로 오르지 못한다. 불이 위로 오르지 못하므로 불기운이 힘이 없으며 불기운이 힘이 없으므로 반드시 소나무를 떼어 불꽃을 세게 한다. 소나무를 떼어 불꽃을 세게 함으로 불길이 고르지 못하고 불길이 고르지 못하므로 불에 가까이 놓인 기와는 이지러지기가 일쑤이며 먼데 놓인 것은 잘 구워지지도 않는다. 자기를 굽거나 옹기를 굽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요업의 제도가 다 이 모양이며
그 소나무를 떼는 법 역시 한 가지니 송진의 불광이 다른 나무보다 훨씬 세다. 그러나 소나무는 한 번 베면 새 움이 돋아나지 않는 나무이므로 한 번 옹기장이를 잘못 만나면 사방의 산이 모두 벌거숭이가 된다. 100년을 두고 기른 것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리고 다시 새처럼 사방으로 소나무를 찾아서 흩어져 가버린다. 이것은 오로지 기와 굽는 방법 한 가지가 잘못되어서 나라의 좋은 제목이 날로 줄어들어 질그릇점 역시 날로 공공해지는 것이다. 이곳의 벽돌 가마를 보니 벽돌을 쌓고 석회로 봉하여 애초에 말리고 굳히는 비용이 들지 않고 또 마음대로 높고 크게 할 수 있어서 그 꼴이 마치 큰 종을 엎어놓은 것 같다. 가마 위는 모처럼 움푹 패게 하여 물을 몇 섬이라도 부을 수 있고 옆구리에 연기구멍 4댓을 내어서 불길이 잘 타오르게 되었으며 그 속에 벽돌을 놓되 서로 기대어서 불꽃이 잘 통하도록 되어 있다. 요약해 말한다면 그 묘법은 벽돌을 쌓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제 나로 하여금 손수 만들게 한다면 극히 쉬울 듯 싶으나 입으로 표현하기에는 매우 힘들다. 정사가 묻는다. 그 쌓은 것이 품자와 같던가? 그런 것 같기도 하오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변주부가 묻는다. 그러면 철갑을 포개 놓은 것 같습니까? 그런 듯도 하지만 꼭 그렇다고도 할 수 없을걸. 하고 나는 대답하였다. 대략 그 쌓는 법이 벽돌을 눕히지 않고 모로 세워서 연암은 줄을 방꼬레처럼 만들고 다시 그 위에다 벽돌을 비스듬히 놓아서 차차 가마 천장에 닿게까지 쌓아 올린다. 그러는 중에 구멍이 저절로 뚫어져서 마치 고라니의 눈같이 된다. 불길이 그리로 치오르면 그것이 각기 불목이 되어 그 수없이 많은 불목이 불꽃을 빨아들이므로 불기운이 언제나 세어서 비록 저 하찮은 수수깡이나 기장 때릴 때도 고루 굽히고 잘 익는다. 그러므로 터지거나 뒤틀어지거나 할 걱정은 저절로 없다. 지금 우리나라의 옹기장이들은 먼저 그 제도를 연구하지 않고 다만 큰 솔밭이 없으면 가마를 놓을 수 없다고만 한다. 이제 요업은 금할 수 없는 일이요 소나무 역시 한이 있는 물건인즉 먼저 가마의 제도를 고치는 것만 갖지 못하니 그렇게 되면 양편이 다 이로울 것이다. 옛날 오성 이항복과 노가제가 모두 벽돌의 이로움을 논하였으되 가마의 제도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하지 않았으니 매우 한스러운 일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수수깡 300줌이면 한 가마를 구울 수 있는데 벽돌 8,000개가 나온다 라고 한다. 수수깡의 길이가 길 반이고 굵기가 엄지손가락만큼씩 되니 한 줌이라야 겨우 너댓 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즉 수수깡을 떼면 불과 1,000개 남짓 들여서 거의 10,000개의 벽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루해가 몹시 지루하여 한 해인 듯 싶고 저녁 때가 될수록 더위가 더욱 심해져서 졸려 견딜 수 없던 차에 겹방에서 투전판이 벌어져 떠들고 야단들이다. 나도 뛰어가서 그 자리에 끼어 연거푸 5번을 이겨 100여잎을 땄으므로 술을 사서 실컷 마시니 가히 어제의 수치를 씻을 수 있겠다. 내가 말한다. 그래도 불복인가? 조주부와 변주부가 말한다. 요행으로 이겼을 뿐이죠. 서로 크게 웃었다. 병군과 내원이 직성이 풀리지 않았음인지 다시 한판 하자고 조르나 뜻을 얻은 곳에 2번 가지 말아야 하느니 만족을 알면 위태롭지 않으리라 하고 그만두었다. 3일, 김요일. 새벽에 큰 비가 내리다가 아침과 낮에는 화창하게 개었다. 그러나 밤이 들면서 다시금 큰 비가 내려서 이튿날 새벽까지 멎지 않으므로 또 묵었다. 아침에 일어나 들창을 여니 지리하던 비가 깨끗이 개고 맑은 바람이 이따금 불어오며 날씨가 청명한 것으로 보아서 낮에는 더울 것 같다. 석류꽃이 땅에 가득히 떨어져서 붉은 진흙으로 변해버렸다. 수구화는 이슬에 한박 젖고 옥자마는 눈덩이처럼 머리를 쳐든다. 문 밖에서 퉁소, 피리, 징 등의 소리가 나기에 급히 나가보니 신행 가는 행차다. 채색 그림을 그린 사초롱이 6쌍, 푸른 일산이 1쌍, 붉은 일산이 1쌍이요, 퉁소 1쌍, 날라리 1쌍, 피리 1쌍, 진경 1쌍이 있고 가운데 푸른 가마 한 채를 교군 넷이 메고 간다. 사면에 유리를 끼워서 창을 내었고 네모에는 색시를 들이워서 술을 달았다.
가마 한 허리에 통나무를 받쳐서 푸른 밧줄로 가로묶고 그 통나무 앞뒤로 다시 짧은 막대를 가로질러 얽어매어 그 양쪽 머리를 4사람이 메었는데 8발자국이 발맞추어 한 줄로 가므로 흔들거리거나 출렁거리거나 하지 않고 그저 허공에 떠서 가는 폭이다. 그 법이 아주 묘하다. 가마 뒤에 수레 2채가 있는데 모두 검은 배로 방처럼 들러씌우고 나귀 한 마리로 끌고 간다. 한 수레에는 2 늙은 여인을 태웠는데 얼굴이 모두 추하고 앞머리가 다 벗겨져서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처럼 번들번들 빛난다. 신육만 생긴 쪽이 뒤에 달렸는데 가지가지 꽃을 빈틈없이 꽂았다. 양쪽 귀에는 귀고리를 달고 몸에는 검은 웃옷에 누런 치마를 입었다. 또 한 수레에는 젊은 여인 3사람을 태웠는데 주홍빛 또는 푸른빛 바지를 입고 모두 치마를 두르지 않았다. 그 중에 한 소녀는 제법 아리답다. 그 늙은이는 한님과 저덤이요. 이 소녀들은 몸종이라 한다. 30여 명의 말탄 군사가 삥 둘러서 옹이안 속에 한 뚱뚱한 사내가 앉아있다. 그는 입가에나 턱 밑에 검은 수염이 거칠게 헝클어지고 청나라 관리들이 입는 간복을 걸쳐 입었으며 흰 말과 금한장에 은등자를 넌지시 디디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찼다. 뒤에는 수레 3마리에 의롱이 가득 실렸다. 내가 주인에게 묻는다. 이 동리에도 수제나 훈장이 있을 테지요. 주인이 말한다. 이런 시골 구석에 아무런 왕래가 없으니 무슨 선생이 있사오리까마는 지난해 가을에 우연히 수제 한 분이 세간을 따라 서울에서 오셨는데 도중에 이지를 만나 이곳에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려. 이곳 사람들의 각별한 구료를 입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이르기까지 아주 말끔히 낫게 되었죠. 그 선생님은 문장이 뛰어날 뿐더러 겸하여 만주글도 쓸 줄 안답니다. 그는 계속해 이곳에 머물러 계셔서 한두 해 동안 글방을 내고 이 시골의 아이들을 정성껏 가르쳐서 병고안을 해준 은혜를 갚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관제묘에 계십니다. 그럼 잠깐 주인이 인도해 줄 수 없겠소? 라고 말하니 주인이 말한다. 무어 남의 길잡이를 요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저기 저 높다란 사당집이 거기죠. 하며 손을 들어 가리킨다. 이 마을에서는 모두들 그를 부선생이라 부릅니다. 부선생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소? 나으리께서 친히 가셔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하고 주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서 붉은 종이 수십 쪽을 들고 나와서 펴 보이며 말한다. 이게 부선생님께서 친히 써주신 글씨입니다. 그 붉은 종이의 글씨는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내리쓴 가는 글자로 아무 어른 존전에 아래옵니다. 모년 모월 모일에 어른께 없어 제게로 왕림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하는 것이었다. 주인이 이어서 말한다. 이것은 제 아우가 지난 봄에 사이를 볼 때 청첩을 그에게 빌려서 쓴 것입니다. 대체로 그 글씨는 겨우 글자가 모양을 이룬 정도이다. 다만 수십 장의 자양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실에 구슬을 깬 듯 책판에 글자를 박은 듯 똑같다. 혹시 그 수제는 부전공의 후손이나 아닌가 하고 나는 혼자서 생각하고 곧 시대를 불러서 함께 간제묘를 찾아갔다. 그곳은 괴괴하여 인기척이 없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차에 오른편 곁방에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린다. 조금 있다가 한 아이가 문을 열고 목을 누려 한번 살피더니 이내 뛰어와서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고 한달음에 어디로 가버린다. 나는 이 아이의 뒤를 따라가면서 물었다. 너의 스승님은 어디 계시냐? 아이가 말한다. 무언 말씀이어요? 부선생님 말씀이야. 하였으나 아이는 조금도 듣는 채 않고 다만 입속으로 중얼중얼 하다가 횡하니 가버린다. 내가 시대더러 그 선생이 아마 이 속에 있겠지 하고 줄곧 오른편 곁방으로 가서 문을 열어보니 빈 교이 4대시 놓였을 뿐 아무런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문을 닫고 몸을 돌이키려 할 즈음에 아까 그 아이가 한 노인을 데리고 온다. 이 사람이 곧 불한 사람인 듯 싶다. 그가 잠깐 이웃에 나간 것을 아이가 달려가서 손님이 왔다 하여 돌아온 모양이다. 그 생김을 보니 단아한 빛이라곤 도무지 없다. 앞으로 가서 깍듯이 읍하자 노인이 벼랑간에 와락 달려들어서 허리를 껴안고 힘껏 들었다 놓는다. 그리고 또 내 손을 잡고 흔들면서 얼굴 가득히 웃음을 짓는다. 처음에는 놀랐고 다음에는 불쾌했다.
내가 묻는다. 당신이 부공이시오. 그러자 그 노인이 아주 기뻐하면서 말한다. 영감께서 어찌 제 성을 아십니까? 내가 말한다. 저는 오랫동안 선생의 성화를 높이 들어서 마치 우레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싶습니다. 부가 말한다. 당신의 성함은 무엇라 하십니까? 내 성명을 써서 보이니 그 역시 써보인다. 이름은 부도삼격이요. 호는 송제, 자는 덕제라 한다. 삼격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내가 물으니 그는 이건 저의 성명이옵니다. 라고 한다. 살고 계신 고향과 관양은 어디시오? 하고 물으니 그는 저는 만주 양남기에 사는 사람이올시다. 영감께서는 이번에 의당 명가하시겠지요? 하고 묻기에 나는 그게 무슨 말씀이요? 하고 물으니 그가 말한다. 황제께 없어 의당 영감을 불러보시겠지요? 내가 황제께서 만일 접견하신다면 노인의 말씀을 잘 여쭈어서 작은 벼슬이라도 붙게 할 생각인데 어떠하오? 하고 말하니 그는 만일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면 박공에 가륵하신 은덕은 결초보은으로도 갚기 어렵겠소이다. 라고 한다. 내가 말한다. 물에 막혀서 이곳에 머무른 지가 벌써 수일이나 되었소. 이다지 긴 여름해를 보내기 난감하니 노인께 볼만한 책이 있으면 며칠만 빌려주실 수 없겠소. 하였더니 그가 말한다. 별로 없습니다. 전에 서울 있을 때 가친 절공이 명성당이라고 이름 붙인 판각하는 집을 내었는데 그때의 책 목록이 마침 행장 속에 들어있사온즉 만일 소일 삼아 보시려면 빌려드리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감께서는 이제 바로 돌아가셔서 진짜 환약과 조선 부채 중에 잘된 것을 골라서 초면의 정표로 주신다면 영감의 참된 사김의 뜻을 알겠으니 그때의 서책을 빌려드려도 늦지 않겠소이다. 라고 한다. 그 생김새와 말투를 보자니 뜻이 하도 비루하고 용렬하여 더불어 이야기할 바가 못될 뿐더러 오래 앉아있을 수도 없으므로 곧 하직하고 일어섰다. 부가 문에 나와 읍을 하며 보내면서 기국의 명주를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왔다. 정사가 묻는다. 무엇 볼만한 것이 있던가? 더위 먹을까 조심스러우이. 내가 말한다. 아까 한 늙은 훈장을 만났는데 한간 만주 사람일 뿐 아니라 몹시 비루하여 더불어 이야기할 위인이 못됐디다 그려. 하고 말하니 정사가 말한다. 그가 이왕 구하는 바에야 어찌 환약한 게 부채 한 자루를 아끼겠는가. 그리고 서책을 빌려다 봄도 해롭진 않아. 이리하여 드디어 시대를 시켜서 청심한 한 개와 어두선 한 자루를 보냈더니 시대가 이내 크기가 손바닥만 하고 몇 장 되지도 않은 작은 책을 들고 돌아온다. 그나마 모두 빈종이었고 기록된 서목은 모두 청인의 소품 70여 종이다. 이는 불과 몇 장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많은 값을 요구하니 그의 뻔뻔스러움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이왕 빌려온 것이요 또 눈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베껴놓고 돌려보내기로 한다. 정진사와 함께 나누어 베껴서 이 뒤에 책사에서 참고하리라 하고 곧 시대를 시켜서 돌려보내고 또 시대에게 이런 책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 영감께서 이 서목을 보시지 않았소 라고 말하라고 일렀더니 시대가 돌아와서 말한다. 부씨가 제가 전하는 말을 듣더니 잠옷 겸연쩍은 빛을 보이면서 저에게 수건 한 개를 주더이다. 그 수건의 길이는 2자 남짓한 추사인데 새 감으로 만든 것이다. 자제군관. 청나라 건융 황제의 70세 생일 축하 사절단의 총책임자는 정사이고 정사를 보좌하는 부사, 기록 담당 서장관이 있습니다. 또 통역관에 해당하는 수역이 있고 정사, 부사, 서장관을 일컬어 3사라고 합니다. 1780년 250여 명에 달하는 사신단의 정사는 영조의 사위이자 연암의 팔촌형인 박명원이었죠. 연암은 이 사절단의 정사 박명원의 자제군관 자격으로 동행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사신의 자제나 친척을 개인 수행원 자격의 군관으로 데려가 문무를 견학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연암 박지원과 환상의 콤비로 깨알 재미를 주는 정진사는 부사 정원씨의 자제군관이었죠. 연암 측 사람으로는 마부 창대, 하인 장복이 수족처럼 동행하고 연암의 간소한 짐은 붓과 먹,
공책이었습니다.